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게 맞는 일인가? 그런데 엄마는 어떡하지? 밤새 엄마 병실 의자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신혼 첫날 그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병원 복도를, 축하, 인사 대신 수술 동의서를 받았던 그날, 저는 말 못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30년 전 38의 나이에 결혼했어요. 늦은 나이였죠. 그것도 조건이 있는 결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기구한 인연이었어요. 그날은 제 결혼식 날이 아니라 엄마의 수술 날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수술을 해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하지 않으면 석 달이라고요. 수술비는 2천만 원. 제가 간호조무사로 1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원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작은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환자분들 돌보는 걸 유심히 보셨나 봐요. 원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말이야. 10살 때 교통사고로 청력을 잃었어. 그때부터 말도 하지 않게 됐지. 40이 넘도록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엄마 마음이 편치 않았어. 혹시 생각이 있으면 우리 아들 좀 돌봐줄 수 있겠어? 대신 어머니 수술비는 내가 전액 부담하마.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게 맞는 일인가? 그런데 엄마는 어떡하지? 밤새 엄마 병실 의자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새벽에 엄마가 깼어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미안하다, 딸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그날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드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사흘 뒤 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짧게 깎은 머리, 수줍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어딘가 소년 같았습니다.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뿐이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인연으로 뵙게 됐네요. 말씀 못 하신다고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익숙해질게요. 그분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연필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줄을 적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손이 떨렸나 봐요. 그 떨림이 제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저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구청에 혼인신고만 했죠. 엄마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엄마 손을 잡고 기다리는데 그분이 조용히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서 있어 주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걸렸어요.
그 시간 내내 그분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제 손등을 툭툭 두드려 주거나 자판기에서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잘 끝났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회복만 기다려 봅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때 그분이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말 없는 위로였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그분의 집으로 처음 갔습니다. 병원 뒤편에 있는 작은 2층 주택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은은한 소나무 향이 났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편하게 계세요. 문자로 보내준 메시지였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고 벽에는 산과 강이 그려진 수채화가 걸려 있었어요. 주방은 아담했고 선반 위에는 낡은 청진기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 청진기는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첩에 적었어요. 아버지 것입니다. 의사셨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원장님이 아니라 원장님 남편분이 의사셨고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요. 그 청진기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왠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분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죠. 한참 뒤 그분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김구이, 나물 몇 가지. 소박한 저녁상이었어요. 상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 잘 오셨어요.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서두르다 보니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한 문장에 담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은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구나. 결혼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분은 매일 저녁이면 2층 작은 방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1시간씩 뭔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었으니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긁는 소리, 살살 문지르는 소리. 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 말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아침 그분의 손을 봤어요. 연필 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가락 끝이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린 걸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들어오는 길에 복도 끝을 지나가게 됐어요. 평소엔 잘 안 가는 쪽이었죠.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드는 곳이라 늘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다가갔을 때 뭔가 벽이 달라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연필로 그려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리고 빈 공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자의 머리에는 작은 머리핀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게 제가 매일 꽂는 바로 그 핀이었거든요. 파란색 나비 모양. 엄마가 제 20살 생일에 사주신 머리핀. 이 그림을 그분이 그린 걸까?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림을 살짝 만져봤어요. 연필선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고 여자의 표정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더 선명했어요. 조심스럽지만 행복한 그런 표정. 얼마나 오래 그렸을까? 매일 저녁 1시간씩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복도 끝에 있는 그림, 혹시 당신이 그린 거예요? 그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까지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허락 없이 그려서. 아니에요. 놀란 건 아니고 그냥 궁금했어요. 왜 거기에 그렸는지.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말로 못하니까 그림으로 하고 싶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나 아름답게. 계속 그려도 돼요. 나도 보고 싶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를. 당신이 꿈꾸는 우리 미래를. 그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이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웃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부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분은 매일 저녁 복도로 가서 그림을 그렸고 저는 가끔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연필 소리만 사각사각 들리는 그 고요한 시간이.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림 속 빈 공간에 뭔가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집 한 채, 마당에 핀 꽃, 그리고 아이 둘. 손을 잡고 뛰어노는 아이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상하는 미래엔 제가 있었고 우리 가족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누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2층 창문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바람일까? 아니면 저는 그냥 바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그날 밤 그분은 식탁 위에 긴 편지를 남겼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평소보다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 그림 앞에서 웃는 걸 봤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잘 들립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매일 고맙습니다.
당신이 와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도 이렇게나 많은 것을 전하는 사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선의 주인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라는 걸.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병원 일로 외출했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안방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봤어요. 그런데 첫 장부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그녀를 처음 만났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떨렸다. 그분의 그림 일기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밤 한 장씩 그려놓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들리지 않지만 이 모양으로 알았다. 마음이 터질 뻔했다. 오늘 그녀가 웃었다. 저녁에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했다. 그 웃음이 하루 종일 맴돌았다. 복도 끝 그림을 보고 그녀가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나 저를 깊이 바라보고 있었는지. 말은 못해도 마음은 이렇게나 크게 말하고 있었다는 걸. 한참을 울다가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복도 벽화에 연필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 옆에 작게 적힌 글씨.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으로 듣는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기장을 제자리에 넣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분이 아니라 낯선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저요? 오빠 동생이에요. 언니가 새 식구시죠. 차갑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 그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못 봤어요. 해외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괜찮아요, 언니. 인사는 됐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시선이 예리했습니다. 거실을 훑고 주방을 보고 복도를 지나쳤어요. 언니, 혹시 안방 서랍 만지셨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청소하다가 그냥. 오빠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오빠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특히 자기 물건은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본 그림 일기장이었어요. 이건 제가 잠깐 가져갈게요. 돌려드릴게요.
그건 남편분 거잖아요. 오빠 물건이니까 제가 더 잘 보관할 수 있죠. 걱정 마세요, 언니. 그렇게 그녀는 나갔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일기장을 가져간 걸까? 그리고 왜 저를 저렇게 경계하는 걸까?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애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종이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일기장 복사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나를 이상하게 본다. 불편하다. 그녀의 진심을 모르겠다. 돈 때문인 것 같아 불안하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신다. 나도 잘 모르겠다. 제가 본 일기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조작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못 본 페이지가 있었던 걸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애야, 미안하지만 우리 집과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전 그런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니? 수술비는 이미 다 냈으니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분이 돌아왔을 때 이미 시어머니는 그분과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어요. 그분은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어요.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원하십니다. 나도 어쩔 수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분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말씀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옷 몇 벌, 엄마 사진, 파란색 나비 머리핀. 복도 끝 그림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아직 미완성인 우리 가족 그림. 이제 완성되지 않을 그림. 손으로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작별 인사처럼.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친정집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달랐어요. 엄마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죠. 엄마는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결국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엄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촛불을 켜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한 거 맞지? 돈 때문에 결혼한 거 벌 받는 거지. 대답은 없었어요.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저는 엄마 방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셔츠, 흙이 묻은 운동화, 거친 숨소리. 왜 왔어요? 그분은 대답 대신 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봤던 그 그림 일기장. 원본이었어요. 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가 봤던 그 따뜻한 문장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조작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모두 저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엄마가 보신 건 가짜였어요. 동생이 조작한 거예요. 수첩에 빠르게 적은 글씨였어요.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왜요? 무서웠대요. 나까지 잃을까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오빠만 남았는데 누가 데려갈까봐. 제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 차가운 눈빛의 이유가 두려움이었다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여동생이었어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빠가 언니 쫓아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젖은 휴지 뭉치였어요. 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왜 그러셨어요? 무서웠어요. 오빠가 10살 때 사고 났을 때 저 8살이었어요. 그날부터 오빠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빠는 그 충격으로 1년 만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오빠 돌보느라 저를 못 봤어요. 저는 계속 혼자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라도 있어서 버텼어요. 오빠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언니가 오니까 오빠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오빠 웃는 얼굴 처음 봤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오빠까지 잃으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8살 어른이 8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외로우셨죠? 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도 오빠 혼자 차지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살면 되잖아요. 같이 오빠 지키면서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분도 우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이번엔 셋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요. 우리 셋이서.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엄마 영정 앞에 함께 앉았어요. 셋이서 저를 올렸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합장했고 여동생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엄마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혼자 아니야. 가족이 생겼어. 촛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의 대답 같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동생이 모든 걸 설명드렸다고 했습니다. 애야, 미안하구나. 내가 성급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됐습니다. 여동생은 매주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왔고 가끔 복도 끝에서 그림을 그리다 울다 갔어요.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며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병원을 함께 재건했어요. 작은 요양병원이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꾸려나갔습니다. 그분은 미술 치료를 맡았어요. 말을 못하지만 그림으로 환자분들과 소통했죠. 저는 간호조무사로 복귀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은 흰 가운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제 앞에 종이를 내밀었어요.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우리처럼 외로운 아이를.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좋은 떨림이었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 가족 만들자. 입양 절차는 길었어요. 서류 준비하고 면접 보고 가정 방문 받고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 우리는 두 아이를 만났어요. 4살 된 쌍둥이 남매였어요. 오빠는 말이 없었고 동생은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했죠. 안녕. 우리가 너희 엄마 아빠가 될 거야.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온 첫날 그분은 아이들을 복도 끝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벽화를 보여줬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빈 공간. 여기 너희 자리야. 아빠가 그려줄게. 수첩에 적어서 보여줬어요. 아이들은 그림을 한참 보더니 오빠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5시간 동안 그 벽 앞에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연필을 쥐고 아이들의 발자국을 그렸습니다. 작고 귀여운 발자국 2개. 새벽에 완성됐어요. 그분은 제 손을 잡고 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다 찼어요. 우리 가족.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정말 가득 찼어요. 우리 가족이 완성됐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10살이 됐어요. 오빠는 여전히 말이 적지만 아빠처럼 그림을 잘 그립니다. 동생은 활발하게 자랐고 고모를 꼭 닮았어요. 여동생은 작년에 결혼했어요. 착한 사람 만났습니다. 결혼식 날 그분이 축사를 했어요. 수어로요. 저희가 1년 동안 함께 배운 수어로 동생아, 행복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여동생이 울며 달려와 오빠를 안았어요. 30년 만에 듣는 오빠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올해 봄, 복도 벽화에 또 그림이 추가됐어요.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곧 태어날 조카. 그분은 매년 그 벽을 채워나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사랑을. 말 없는 사람과의 결혼이 불행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알았어요. 가장 깊은 사랑은 말이 없는 사랑이었다는 걸. 지금도 그분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매일 그 사람의 사랑을 듣고 있습니다. 손길로, 그림으로, 눈빛으로.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은 말보다 깊은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